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방탄소년단이 마침내 돌아와 완전체로 팬들 앞에 섰습니다. 새 앨범 아리랑에 수록된 곡들을 무대 위에서 최초로 공개하며 60분 동안 광화문 광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어제 공연을 정리했습니다. BTS 7멤버가 광화문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팬들의 함성이 광장을 가득 메웁니다. 공연은 아리랑 선율이 들어간 신나는 댄스곡 바디 투 바디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강렬한 랩이 돋보이는 훌리건과 BTS의 제2막을 알리는 곡 2.0 등 신곡 무대도 잇따라 베일을 벗었습니다. 공연 전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타이틀곡 스윕은 유영하듯 부드러운 안무와 차분한 분위기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멤버 B는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음악을 내고 공연하면 앞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한다며 타이틀곡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아미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울었어요. 일단 너무 많이 기다렸고 첫 공연을 봐서 너무 좋아요. Amazing. This is my first time to go to BTS concert. They're really handsome. They sound really I don't know what to say. 어제 광화문 광장에는 서울시 추산 4만여 명, 주최 측 추산 10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광화문 공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하는 BTS 멤버들은 오늘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된 BTS 컴백 공연에 서울 전역이 붉은빛과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서울의 랜드마크들은 BTS의 상징색들로 옷을 갈아입었고 한강과 주요 거리들도 BTS 페스티벌에 동참했습니다. K-팝 공연장으로 변신한 서울의 모습을 윤우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남산 서울타워가 붉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타워 기둥엔 아리랑이 새겨졌습니다. BTS 새 앨범 아리랑을 상징하는 연출입니다. 숭례문에선 미디어 파사드가,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는 뮤직 라이트 쇼가 진행돼 아미들의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한강 주변도 축제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뚝섬 한강공원에서는 드론 라이트 쇼가 펼쳐졌고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아리랑 로고를 구현한 음악 감상 공간 러브송 라운지가 열려 축제를 달궜습니다. BTS의 컴백 공연이 열리는 광화문 광장엔 붉은 정원길이 조성됐습니다. BTS를 상징하는 보랏빛 물결도 도심 곳곳을 수놓았습니다. 명동의 한 백화점은 건물 외벽을 보랏빛으로 물들이며 열기를 더했습니다. 因为紫色的灯光现在很有气氛了，所以我本人也很期待 BTS 的演唱会。 광화문 인근 식당들은 매장 안팎을 보라색으로 꾸미고 보라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붉은빛과 보랏빛으로 물든 서울. 팬들은 물론 전 세계인에게 K-팝 성지의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BTS 복귀 공연은 서울에서 열렸지만 열기는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BTS 멤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른바 성지순례 행렬 때문인데요. 전국 곳곳의 BTS 열기를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도가 넘실대는 해변가에 작은 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가 서지 않는 곳이지만 정류장엔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 발길이 이어집니다. BTS 앨범 겉표지를 담은 촬영 공간으로 입소문나면서 전 세계 팬들의 성지가 된 겁니다. Came here to see this, but thought was Spring Day because I was a big fan of the album. 부산 감천문화마을 건물 벽면은 BTS 멤버 정국과 지민의 얼굴로 도배가 돼 있습니다. BTS를 상징하는 보라색 의상과 소품을 챙긴 팬들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콘서트에서 사람 너무 많아요. 왜 못 가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하지만 저는 타일란드에서 콘서트 가고 싶어요. 지민과 정국이 부산 출신이란 점 때문에 유명세를 탔는데 BTS 팬클럽 이름과 같은 부산 아미동도 아미 유치에 나섰습니다. 지민은 정국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이제 저는 나가실 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얘기를 항상 해드리죠. 하루에 무조건 한 번씩은 물어봐 주시는 것 같아요. 멤버들이 다닌 학교부터 방문지까지
컴백과 함께 전국 수십 곳에 달하는 BTS 성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BTS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 팬덤 아미를 빼놓을 수 없죠. 전 세계 수천만 명이 SNS 조직력과 자발적 홍보로 글로벌 스타 탄생을 이끌었습니다. 단순한 팬클럽을 넘은 글로벌 문화 공동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국어로 된 BTS 노래를 따라 부르며 흥겹게 춤추는 외국인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K-pop 팬덤으로 꼽히는 아미입니다. My dream is BTS come Portugal. Meeting BTS is where a child dreams come true. 아미는 BTS 데뷔 한 달여 만인 2013년 7월에 탄생했고 이후 미국과 유럽, 남미, 아시아 등 전 세계로 퍼진 네트워크로 성장했습니다. Let them know that ARMY's here and we're still going to be here in another 10 years, so not to worry. 신곡이 발표되면 아미는 번역 자막과 콘텐츠를 제작해 음악과 영상을 빠르게 확산시킵니다. 이 덕에 BTS는 빌보드에서 여러 차례 1위를 기록하며 K-팝의 새 역사를 쓸 수 있었습니다. CNN은 아미를 BTS 성공의 숨은 엔진으로 평가했고 BBC는 인터넷 시대 가장 조직적인 팬 커뮤니티 가운데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팬 활동은 음악을 넘어 사회 참여로도 이어집니다. 2020년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확산됐을 때 BTS가 $100만 기부하자 팬들도 같은 금액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They've given me that confidence to do this at my age, and I'm just happy to share that experience with everyone. BTS의 글로벌 성공은 아티스트와 팬덤이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문화 현상이라는 분석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BTS의 인기는 단순히 음악을 넘어 한국어 등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영국 문화 열풍을 불러일으킨 비틀즈의 영향력에 맞먹는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떤 점이 비슷한지 이채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Decorated by their queen and loved here in America, here are the Beatles. 1964년 비틀즈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며 인기를 끌자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선 멤버들을 따라한 덥수룩한 헤어스타일이 인기를 끌고 영국 국기가 패션 소품처럼 활용됐습니다. 문화계에선 브리티시 인베이션, 영국의 문화 침공이란 표현까지 나왔는데 이후 비지스와 롤링스톤즈 등 다른 영국 가수들의 인기로까지 이어졌습니다. BTS는 비틀즈 이후 최단기간 빌보드 차트 1위에 6곡을 올리고 1, 2위를 동시 석권하는 기록을 쓰며 21세기 비틀즈란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Which is so historically resistant to any music not in English, and they just did not cross over to North America. They made North America cross over to them. 해외 팬들 사이에선 BTS 멤버들이 즐기는 한국 음식 따라먹기가 유행하고 멤버들을 부르는 오빠는 한국어 발음 그대로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등재됐습니다. 폴 맥카트니는 한 방송에서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걷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며 방탄소년단이 그렇다고 인정했습니다. BTS는 한류 문화 확산도 견인했습니다. 이미 싸이가 있었고 BTS가 있고 패러사이트가 있었고 그래서 오징어 스퀴드 게임의 등장이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고요. BTS가 데뷔한 2013년 826만 장이던 K-팝 앨범 판매량은 전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10년 새 1억 1,577만 장으로 14배 늘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자, 지구촌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BTS 광화문 광장 컴백 무대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진용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최보윤 조선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약 4년 만에 완전체 무대였습니다. 어제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경력이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예. 중간에 공백기도 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이 여전히 정말 열심히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방탄소년단이 군대 가기 전에 번아웃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마치 팀 활동을 좀 하기가 힘든 것처럼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모습을 보니까 이 팀이 안정적으로 팀 활동 앞으로 열정적으로 계속 하겠구나라는 안심이 들었고 어제 현장에서의 열기는 사실은 기대보다 좀 못 미치긴 했지만 그래도 생중계를 통해서 방탄소년단을 포함한 우리나라 서울의 모습, 광화문 앞의 모습 이게 또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가 됐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요. 예. 이 공연은 사실 국내적 관점이 아니라 글로벌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화문 광장에서 모인 분들은 그것만 볼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전 세계 190개국 3억 명이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네. 중요한 거 이 공연이 그냥 컴백이 아니라 광화문이라는 장소에서 열린다는 거죠. 그렇다고 되면은 왜 광화문에서 열리게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 공연 안에서 보면은요. 김구 선생님의 이름이 언급이 됐고요. 네. 아리랑이 울려 퍼졌고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왜 BTS가 이곳에서 아리랑이라는 앨범을 내면서 컴백 장소로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작품, 이 공연 자체에 대한 재미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아무래도 신곡 무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숙지하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즐기기 힘들어서 상대적으로 빌보드 1위를 찍었던 다이너마이트 때 무대의 반응이 더 좋았다는 평가도 있을 수 있고요. 다만 맨 마지막에 이 소우주란 무대로 이 공연 전체를 마무리했는데 그때는 응원봉이죠. 아미방과 광화문 전체 파사드가 연결이 되는 엄청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즉 모두가 광화문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의미를 전달했다는 측면에서 이번 공연은 꽤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어제 많은 정말 전 세계 팬들이 실시간으로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보냈어요. 근데 네. 그 의견을 하나를 보면 정말 나는 한국인이 아닌데도 한국적인 애국심이 막 돋아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화문 또 경복궁에서 광화문 월대로 이르는 이런 왕의 길을 또 재현한 그 초반 도입부부터 시작해서 아리랑의 목소리가 전체에 퍼지고 또 광화문을 통해서 한국의 정서를 또 전 세계에 알렸다. 이런 점이 정말 큰 하나의 역사의 획을 긋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어제 공연엔 우리의 문화와 정서가 가득 담겼던 것 같습니다. 이 드론샷으로 시작된 화면이 이 경복궁을 지나서 이 월대에서 시작한 연출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한국의 전통에서 한국의 현대로 걸어 나오는 이 연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근정전에서 시작해서 흥례문, 광화문 거쳐서 월대로 나와서 이제 팬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 모습이 영상을 또 현장에서 다 걸어 나온 실시간으로 걸어 나온 건 아니지만 영상을 통해서 비춰지면서 전 세계 많은 분들이 한국의 전통과 그 현대가 만나는 광경을 이제 목도를 한 것이고 그리고 또 드론을 통해서 북악산에서 경복궁으로 이어지는 다시 또 광화문 광장으로 이어지는 이런 그림이 쭉 나오면서 정말 장관을 자아냈다. 그리고 또 이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운무를 싹 하고 외치면서 무용수 50여 명이 쫙 하고 비켜줄 때 거기서 그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그 순간에 또 아미들이 뭐 소리를 지르면서 어떤 분들은 막 울기도 하고 그러한 현장에서는 감격적인 모습이 연출이 됐고 그 경복궁과 광화문의 전경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로 송출되면서 전 세계 많은 분들이 방탄소년단의 퍼포먼스와 더불어서 한국의 문화와 여러 가지 한국적인 정서를 또 동시에 접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상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해외 명품 브랜드가 아니라 우리 디자이너 의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뭐 특별한 의미도 담겨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해외 유명 브랜드 앰버서더기 때문에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입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서 이 앨범이 아리랑이고 앨범 컨셉트가 한국의 정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한국인이고 한국인으로서 보여줄 게 무엇인가를 가장 고민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한국 디자이너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두 달여 전에 그 송지호 디자이너, 우리나라 1세대 디자이너잖아요. 1세대 디자인의 현재를 이끌고 있는 2세대 송재호 대표가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지금 현재 송지호의 대표이자 송지호 디자이너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과 함께 방탄소년단도 이번에 2.0이라는 새 길을 열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K-패션이 2.0 다시 세대로 또 하나에 연결된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이 한이라는 정서를 담았기 때문에 어제 의상을 보면 굉장히 현대적인데 한복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송재호 대표랑 좀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소리꾼이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해요. 그래서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스케치도 바꾸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넣어서 한국적인 그리고 약간 이순신 동상의 갑옷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음악적인 갑옷을 입었다 그런 것을 연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소재 같은 것도
것도 한국 소재를 많이 썼고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노래는 사실 영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방탄소년단의 뿌리는 한국이고 한국이라는 정서는 이렇게 의상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한의 정서, 전사의 정서, 소리꾼 그리고 각자 멤버들의 스케치를 뭐 도령, 뭐 그런 영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극복을 해내는 영웅이자 전사 이런 느낌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BTS와 아미들은 1시간 내내 함께 열창하며 무대를 즐겼습니다. 특히 신곡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들어보시죠. 4년 만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둘, 셋, 박!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어제 무대 바디 투 바디로 포문을 열었는데 이 노래 중간에 익숙한 선율이 들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앨범의 제목인 아리랑, 우리나라의 전통 민요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아리랑의 선곡이 그 곡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디 투 바디는 아리랑 민요를 집어넣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현장에서도 소리꾼 5명과 국립국악원 전문가 13명이 현장에서 라이브 공연을 펼치면서 중간에 아리랑이 나와서 그 멤버들은 물론 그 아미들도 떼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막 뭉클하고 아리랑이 정말 세상에 퍼지는 거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이번 앨범 이전에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130년 전에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으로 가서 아리랑을 알렸다 이런 스토리를 전한 적이 있어요. 그 아리랑이 바로 사랑의 노래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정서를 대변하고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같이 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여러분이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같이 있겠다. 이런 선언처럼 들렸고요. 그리고 방금 보셨듯이 스윙 그저께 20일 날 나온 단 하루 공연 하루 전에 나온 노래잖아요. 근데 아미들이 전체가 떼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정말 대단하다. 정말 같이 그리고 뒤에 미디어 파사드로 광화문에 같이 수영장처럼 그런 큰 파도를 이룬 것처럼 그런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유영하고 같이 수영하고 같이 헤쳐나간다 이런 의미가 담긴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뜻깊게 봤습니다. 새 앨범에 대한 외신들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음악 전문 잡지 롤링스톤은 한국에 뿌리를 둔 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네, BTS가 그룹의 정체성 그리고 한국의 뿌리를 이 앨범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공영방송 NPR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민족적 자부심의 구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호평을 했습니다. 사실 이 앨범을 제가 아까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국내에선 갑자기 앨범을 만들면서 아리랑을 넣는다면 누군가는 자기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할 수 있는 게 타인들, 외국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낯설고 새로울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인정하고 본다면은 과연 BTS가 저 노래를 왜 불렀을지 궁금해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바디 투 바디를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에일리언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에일리언 하면 외부인, 외지인 이런 뜻인데 7명의 외지인들이 해외로 나가서 우리의 음악을 알렸다 그런 의미인데 여기에 김구 선생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RM의 랩 안에 등장하는데 어떻게 느끼시나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즉 과거 김구 선생이 완전히 너무너무 많이 가져도 더 갖고 싶은 게 문화의 힘이라고 했는데 그걸 BTS가 이룬 이 시점에 김구 선생의 평가를 듣고 싶다는 목소리가 들어갔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저는 6번 트랙 넘버 29를 들어봐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노래가 1분 38초인데 가사가 없습니다. 선덕대왕 신종의 그 울림을 1분 38초간 들려준다는 거죠. 누군가가 이걸 들었을 때 과연 왜 이걸 넣었을까? 그리고 선덕대왕 신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대한민국의 넘버 29, 국보 29 선덕대왕의 신종의 그 소리를 외국인들이 들으면서 한국의 문화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새 앨범 반응이 정말 뜨거운데요. 이 타이틀곡 스윙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차트를 석권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앨범과 곡으로 나눠 설명드리면요. 앨범 전체 14곡이 담겼죠. 네덜란드, 멕시코, 스웨덴 이런 곳 전 세계 88개국에서 이미 1위에 올랐고요. 특히 타이틀곡 스윙 같은 경우는 21일 오전 기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90개국에서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미국, 일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1, 2위 음악 시장이기 때문에 메인스트림에서도 이 노래가 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빌보드 차트에도 공개가 되는데 핫백과 빌보드 200에서 과연 정상에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요. 이번 앨범 컨셉 전체가 방시혁 의장이 직접 총괄 프로듀서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연 이 스위밍이라는 게 결국은 헤엄을 치다는 거는 이들이 망망대해서 헤엄을 치지 않으면 결국은 가라앉게 되죠. 어디로 갈진 모르지만은 우리는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13년차 BTS는 여전히 이 망망대해서 어디론가 향해서 끊임없이 헤엄치고 나가고 있다.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제 BTS는 신곡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은 자신들의 곡들도 열창했는데요. 다이너마이트를 부르는 BTS의 모습 지켜보시죠. 그런데 공연 전에 발목 부상을 당할 리더 RM의 모습도 팬들의 관심사였잖아요. 의자를 두고서 무대에 올랐는데 그래도 존재감이 여실히 빛난 것 같아요. 예, 지덤 씨가 이제 공연 직전에 RM 씨가 공연 직전에 이제 발목 부상을 당해서 공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걱정이 됐었는데 그 발목에 염자 및 부분인대 파열을 당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면 안 된다고 깁스하고 2주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요번에 상당한 공연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대 위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노래하기도 했지만 또 중간중간 일어나서 무대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만큼 이제 무대에 대한 갈증이 그동안 컸고 아미 앞에서 한번 뜨겁게 공연을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열정이 느껴졌는데 이번에 이제 RM 씨가 스윙이라는 타이틀곡의 작사를 또 대부분 주도하면서 이번 노래 14곡 중에 13곡에 또 작사에 RM 씨가 참여했다고 했거든요. 14곡 중에 13곡이고 참여하지 않은 한 곡은 가사가 안 나오고 종소리만 댕하고 울리는 그거니까 모든 곡에 다 이제 참여를 한 것인데 그 정도로 RM 씨가 아티스트로서의 성숙한 면모를 지금 보여준 것이고 그 퍼포먼스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려고 하다가 부상까지 당하긴 했는데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래도 앉아서 어제 공연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고 앞으로 잘 이제 그 병을 잘 이제 치료를 해서 4월 달에 있을 고향 콘서트에서부터는 정상적으로 무대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공연이 끝나고도 감동은 이어졌습니다. 바로 아미들의 특별한 봉사 덕분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아미분들은 항상 쓰레기 있으면 많이 주우세요. 줍고 질서 정렬하게 해서 즐거웠던 것 같아요. 지금 서로 많이 도와주시면서 공연은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연 후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이런 의식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시민들도 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청소 봉사를 나온 거예요. 우리 시민의식이 워낙에 높아져서 공연 끝나고 팬들이 정리하는 모습 상당히 익숙한 모습인데 또 다국적인 아미가 한데 어우러진 모습은 상당히 새로웠던 것 같아요. 아미가 그러니까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로만 보면 사실 우리나라에 모범적인 팬덤 많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세계에서는 아미라는 집단이 또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팬덤인데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아미 여러분들이 봉사단을 또 결성했다고 합니다. 400여 명에 달하는 아미 봉사단 이게 결성이 돼서 공연 끝난 다음에 그분들이 막 알아서 막 자처해서 막 여기저기 치우고 정리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미 봉사단 안에는 한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다국적으로 이제 결성이 됐는데 거기에 봉사단에 참여한 한 한국인 20대 한국인의 경우에는 오랜만에 멤버들이 모인 공연이라서 의미가 컸다. 수많은 아미가 모인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다 해서 이제 봉사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일본에서 50대 아미분들도 한국으로 건너와서 봉사단에 또 활동을 한 거예요. 그분이 이제 경찰과 공무원 등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분들의 노력한 만큼 제 감사한 마음으로 나도 자연스럽게 이런 활동을 하게 됐다라고 하고 있고 또 40대 일본인도 한국으로 와서 이번에 봉사를 했는데 방탄소년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인데
전혀 힘들지 않다. 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어제 공연은 정말 전 세계가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별도 페이지로 구성해 실시간 중계를 했고 또 프랑스 AFP를 비롯해 CNN 등 정말 그야말로 전 세계 언론이 관심이 이목이 집중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방탄소년단 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K-팝 아티스트지만 정말 전 세계 문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매체들이 정말 앞다퉈 보도를 했는데요. 저도 뉴욕타임스 어제 보니까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네. 각자 페이지를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거는 보통 아카데미 시상식, 그래미 시상식 같은 대형 이벤트에만 그렇게 페이지를 할애합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번 공연의 위상이 아카데미 못지않은 그런 위상이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그리고 그걸 또 한번 입증할 수 있는 것이 공연의 총 연출가인 해밀시의 해밀턴이 그래미 시상식, 아카데미 시상식, 미국 최대 스포츠인 슈퍼볼 그리고 이번 공연을 연출하면서 자기가 사관왕을 이룬 것 같다 이런 멘트를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런 다짐을 한 걸 보면 정말 이번 공연이 정말 전 세계적인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미에 정말 특별 봉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봉사에 대해서도 뉴욕타임스 등 외신이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다. 정말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이렇게 완벽한 정말 나갈 때까지 완벽하게 문제없는 이런 집단, 이런 팬덤은 정말 최고고 최초다. 이런 또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CNN에서도 또 이번 팬들이 또 한복을 다양하게 즐기는 모습이 정말 새로운 패션의 트렌드를 만든 것 같다. 이런 또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정말 화려한 공연을 펼쳤는데 쉴 틈도 없이 오늘 오전에 뉴욕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어제 공연을 시작으로 BTS는 대규모 월드 투어도 예정이 돼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다음 달부터 한국에서 시작됩니다. 고양체육관에서 3차례 공연을 갔는데 지금 현재 계획된 건 전 세계 34개 지역에서 82회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네. 총 500만 명 정도를 모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경제적 효과, 직접적인 효과만 조 단위로 나오는 걸 두고 많은 분들이 설마 그렇겠어라고 하는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네. 실질적으로 80회 정도 공연을 하고 500만 명을 모으면은요. 티켓 한 장당 가격을 20만 원을 잡죠. 그럼 500만 명 곱하기 20만 원입니다. 이것만 1조 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티켓 가격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가면 굿즈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상품까지 사기 때문에 면서 자연스럽게 매출은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공연을 4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RM이 사실 다리를 다쳐서 어제 무대에서 직접적으로 퍼포먼스는 보이지 못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또 어제 공연 끝나고 곧바로 출국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미국 현지에서는 유명 또 TV 방송을 비롯해서 또 스포티파이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트리밍 업체와 공연도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나가는 그 모습도 개념 있는 복장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통상적으로 공항 패션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공항에서 비행기 탈 때 사람들 그렇게 불편한 옷 안 입습니다. 근데 많은 연예인들이 정말로 불편한 옷들을 많이 입고 왜냐면 보여주기 위함이죠. 근데 지금 나가는 지금 이 BTS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편안한 모습입니다. 정말로 해외 원정을 떠나는 그 국가대표 그룹다운 모습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복장에 보면은요, Keep Swimming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들의 대표곡 지금 발표한 노래가 스윙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겠다. 멈추지 않고 헤엄치겠다는 의지를 담은 문구를 넣어서 더욱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 BTS에 귀한 이 광화문을 뒤덮은 보랏빛 물결, 이 단순한 컴백 공연을 넘어서 어떤 의미가 또 숨겨져 있을까요? 예, 이제 K-팝뿐만 아니라 K-컬처, K-문화가 정말 전 세계 그리고 광화문이 문화 발신지가 된다. 이런 또 의미를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전에 그 BTS가 브리티시 인베이전을 했다면 전 세계 팬들을 광화문으로 초대해서 우리가 정말 큰 장을 열었다. 대형 축제의 장을 열었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이제 애국심을 넘어서 정말 많은 팬들에게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다는 것이 되고요. 광화문이 또 역사의 어려운 현장들을 다 증거하고 증명하는 그런 장소적 의미가 있는데 이번에 정말 역사적인 획을 그은 역사의 길을 새롭게 연 그 광화문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해외 팬들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또 제이홉 씨와 함께 공연을 했던, 함께 음반을 만들었던 베키지가 또 현장에서 나와서 응원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팬들뿐만 아니라 해외도 이렇게 들썩이고 앞으로 차세대에도 BTS의 그런 공연은 그 BTS의 그 열기는 이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4년 만에 컴백한 BTS를 보기 위해 한국을 찾은 팬들은 한국의 맛에도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이 BTS 멤버들이 좋아하는 라면은 물론이고요. 노점상에서 파는 분식류까지 그야말로 인기 절정인데요. K푸드에 빠진 아미의 모습을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TS 멤버 B가 야식으로 선택한 컵라면. 불닭볶음면부터 순한 라면까지 다양합니다. 너무 맛있다. 멤버들의 라면 먹는 일상이 자주 등장하면서 방탄 팬들에게는 한국 라면이 친숙한 K푸드입니다. 이들을 겨냥한 라면 도서관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라면으로 뒤덮였고 관광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라면 찾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I like the ramyeon, the Shin ramyeon and Budak ramyeon. BTS 나라에서 만난 일명 한강 라면 조리개. 싱가포르에서 온 모녀는 햄에 치즈까지 넣어 직접 끓여 먹기에 도전합니다. BTS의 정국이 좋아하는 간식으로 꼽은 바나나 우유는 팬들의 필수 메뉴입니다. 꿀 조합을 많이들 찾고 오셔서 바나나 우유랑 뭐 까르나 불닭 같은 경우 그런 거 많이들 연동 구매를 하고 계시는 거죠. BTS 멤버가 광고하는 참치캔을 진열한 한 매장.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BTS 키링을 준다는 소식에 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닭꼬치 같은 분식부터 계란빵 등 디저트까지 명동거리를 가득 채운 노점 음식들도 팬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It is very good and we are eating fried chicken. It's very tasty and we enjoy a lot eating here on the street and buying different things and eating different things. BTS를 보기 위해 한국을 찾은 전 세계 팬들. 한국의 맛에도 푹 빠졌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BTS는 항상 자신들을 한국에서 온 가수라고 소개해왔죠. 세계적인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으면서 해외 팬들 사이에선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풍이 번지고 있습니다. BTS의 인기가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해외 유학생까지 끌어모으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콘서트장을 찾은 팬이 BTS 멤버의 이름을 적은 손팻말을 흔듭니다. 정말 고마워요. 나랑 결혼해줄래? 라고 적은 한글 문구도 눈에 띕니다. BTS 노래에 담긴 한글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팬들도 생겨났습니다. There are many people who learn Korean due to BTS, who are introduced to Korea also due to BTS. And I'm learning Korean already. 안녕하세요. 사랑해. 영어 이름으로 활동하는 멤버들의 한국어 본명도 술술 외우고 있습니다. 김남준, 김석진, 민윤기. 한국어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 한국 유학길에 오른 K-팝 팬들도 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한국어는 공부하고 한국은 유학은 선택했었어요. 보고 싶다. 사랑하는 것은 보고 싶다. 다문화 융합연구소가 69개국 출신 BTS 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한국어를 공부한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BTS를 필두로 한 K-팝의 인기가 한글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자, 어제 공연은 철저한 안전 점검과 대비 덕분에 별다른 사고 없이 마칠 수 있었죠. 이에 대한 아미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기 시간이 조금 길었다는 거 말고는 근데 다른 건 괜찮았어요. 다 해주시는 분들도 너무 잘 해주셨고 그리고 안전을 최대한 유의해 주셔가지고 다친 사람 없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은 경찰분들도 그렇고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엄청 친절하게 동선을 정리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도 안전하게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어제 출근길 저도 테러 가능성을 대비한 이 꼼꼼한 소지품 검사 때문에 조금 힘들긴 했는데 무사고 공연 그 덕분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 덕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도 오전에 광화문 국제에서 방송한 다음에 광화문 앞에서 지나가는데 금속 탐지기 앞 2번 지나가고 가방 검색 2번 하고 그랬거든요. 라이터 있으세요? 라이터 없으시죠? 막 이 질문 계속 받고 그러면서 주변은 서라운드로 미국어, 그러니까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비롯한 제가 알 수 없는 온갖 외국어들이 주변에서 서라운드로 막 들리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뭐 검문 검색도 하고 철통 보안도 하고 안전 관리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안전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은 되는데 다만
이제 그렇게 뭐 검색하고 이런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건 사실이고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하이브 측에서 인근 상인, 직장인, 방문객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그리고 네.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만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공연을 안전하게 치러내야만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검색 등의 조치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반응을 좀 의식을 했을까요? 오늘 하이브 불편을 드린 시민들에게 사과를 했고요. 공연이 끝난 뒤 RM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안전한 공연이 될 수 있게 해줬다면서 감사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7멤버를 대표해서 리더인 RM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요. 일단 4년 동안 기다려주고 또 지켜봐준 사람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는 동시에 무엇보다 자신들을 품어준 광화문 그리고 이 공연장에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경찰, 소방, 정부 및 지자체 모든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더불어 사과도 전했는데 불편함을 감수해주신 시민 그리고 광화문 일대 상인 및 직장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했고요. 너른 마음으로 품어주신 거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가슴에 오랫도록 새기고 일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BTS가 이런 많은 사람들의 배려에 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그들이 좋은 음악으로 또 전 세계에 나가서 한국을 알리고 더 국위를 선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스총과 전기 충격기를 들고 이 공연장을 찾은 시민들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50대 여성이 검문 검색대에 지나면서 전기총과 가스총과 전기 충격기를 가진 것이 발각이 돼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상 이 두 것은 실제로 휴대가 가능한 소지품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스총은 호신용 스프레이로, 전기 충격기는 시료 전류 10mA 미만으로 개인 소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초반에 26만 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런 경고문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약간 힘든 굉장히 좀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성분이 신변의 안전이 우려가 돼서 개인 소지를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조금 각자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경계 경보가 좀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네. BTS는 단순한 K-팝 그룹을 넘어 이 막대한 경제적 파급력을 가진 존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기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를 능가할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률까지 끌어올릴 정도라고 하는데요. 송병철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 곳곳에 BTS를 상징하는 보라색 풍선이 설치됐고 K-패션을 둘러보는 외국인들의 발길로 북적입니다. 콘서트를 앞두고 입국한 외국인들은 공식 굿즈와 앨범 등을 둘러보며 쇼핑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一般就是为了 BTS 或者是其他的明星，然后来看演唱会，然后顺便买点东西。 가족과 함께 한국을 찾은 팬은 K-컬처를 온몸으로 즐길 다양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ショッピングとか、美容とか、あとはコンサートとかいろいろ行く予定です。 BTS는 이번 컴백쇼를 시작으로 전 세계 34개 도시에서 522만 명을 동원할 예정입니다. 앨범과 투어 관객, 굿즈 등을 포함하면 컴백 매출은 2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BTS의 경제 파급 효과는 미국의 인기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를 능가합니다. BTS는 콘서트 한 번에 1조 2천억 원, 연간으로는 4조 원대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경제 성장률을 0.5%포인트 올리는 위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어떤 그 관광객과 수많은 수요를 유발시켜서 K-푸드와 K-뷰티가 더욱더 엄청난 어떤 수요 증대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팬덤이 K 콘텐츠 소비와 직결되면서 내수뿐 아니라 수출까지 견인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네, BTS의 파급력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경제 효과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경제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그전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의 1년 경제 파급 효과가 5조 원 이상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네. 또 어디서는 방탄소년단이 콘서트 한 번 할 때마다 파급 효과가 1조 이상이라는 분석도 나왔었거든요. 물론 이제 파급 효과라는 건 다 정확한 수치라기보다는 여러 그렇죠. 추정이 더해진 것인데 과거에 방탄소년단이 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3회 공연했을 때 그 파급 효과가 동계올림픽에 버금간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방탄소년단 같은 팀이 이벤트를 하는 것이
그 동계올림픽 한번 유치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동계올림픽은 그러니까 이 파급 효과의 총량은 더 크겠지만 우리가 쓸 돈도 많잖아요. 뭐 경기장 지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방탄소년단은 그 공연하기 위해 이벤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경기장을 새로 지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 별로 들인 돈이 거의 없는 대신에 효과는 굉장히 큰 거 아니냐라고 해서 올림픽급 이벤트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다음 달에 당장 이제 고향 체육 운동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해외에서도 세계 최고의 이 경제 효과가 나타나는 공연이 테일러 스위프트인데 방탄소년단이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파급 효과 말씀 주셨는데 정말 주변도 들썩였거든요. 이 방탄소년단은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스윰을 평양냉면처럼 담백한 곡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그러실 거예요. 이 광화문 인근에 평양냉면을 무료로 나눠주는 집이 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탄소년단의 엄청난 경제 효과를 뭐 BTS 노믹스, 방탄 노믹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방탄 노믹스의 매콤한 맛을 때 아닌 평양냉면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맞은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방탄소년단의 RMC가 평양냉면을 갑자기 언급을 한 겁니다. 이번에 이제 신곡 타이틀곡이 스윰인데 이 노래가 저 담백한 매력이 있다, 은근한 매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평양냉면처럼 그런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아미들이 평양냉면이 뭐냐. 나도 먹어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평양냉면의 매출이 올라갈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제 공연 당일에 광화문 인근의 평양냉면 집에서 평양냉면 1000그릇 선착순 무료 제공 막 이런 이벤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탄소년단 팬분들이 많이 또 보라색 옷을 입고 그 앞에 가서 줄을 섰다고 하는데 어제 뭐 평양냉면 말고도 저도 어제 광화문 앞에 아침에 지나가는데 그때부터 벌써 뭐 아미 여러분께 선착순 몇 명 뭐 커피 드립니다 이런 거 커피차 서 있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가지 또 봉사 내지는 뭐 기부 같은 거 그런 것도 했던 것 같은데 어때 평양냉면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또 전통적인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언급을 하면서 국제적인 키워드가 돼서 이제 몇 달 있으면은 이제 여름인데 많은 분들이 아미 분들이 또 우리나라 와서 평양냉면을 맛보려고 또 찾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런데 어제 앞서 뭐 최대 26만 명 인파가 몰릴 거다 이런 예상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경찰 비공식으로 4만 2천 명 정도 모인 걸로 추산을 했습니다. 이게 기대보다 좀 적었던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한눈으로 보더라도요. 원래는 그 경복궁 입구부터 시청역까지 꽉 찰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정도 되지 않았다는 거죠. 경찰 추산으로는 4만 2천 명, 그리고 주최 측 추산으로는 10만 4천 명 모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당초 26만 명을 얘기했으니까 그 기대에는 많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지를 몇 가지 요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계속적인 안전 당부가 효과를 본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인파가 모이면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굳이 광화문까지 오지 말 것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초중고교에 가정통신문을 배포해서 학생들이 너무 많이 오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접근성 문제입니다. 실제로 저도 어제 그 현장에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와야 된다는 불편함도 있었고 더 중요한 건 공연이 끝난 다음입니다. 공연 전에는 수시간에 걸쳐서 사람들이 분산해서 오지만 퇴장할 때는 한꺼번에 나가게 되죠. 그때 적잖은 이런 귀가 대란을 우려했던 목소리도 컸던 것 같고요. 세 번째 더 큰 이유는 저는 넷플릭스를 통한 이 관람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팬데믹을 통해서 넷플릭스, 스마트폰을 통한 관람이 많은 이들에게 굉장히 뉴 노멀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즉 굳이 가지 않더라도 이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편하게 볼 수 있다는 인식이 많이 자리 잡혔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방탄소년단의 컴백은 단순한 광화문 광장 컴백뿐만 아니라 시티 투어, 서울 전체가 그 대상이었다는 거죠. 아까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지만 DDP를 비롯해서 한강에서도 드론쇼가 열리고 여러 곳곳에서 방탄소년단을 즐길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 시기에 광화문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인식이 적잖이 자리 잡았던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면서 항상 매번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대형 공연이나 아니면 시위나 집회의 경우 이렇게 추산이 조금 많이 엇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이런 부분들과도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방탄소년단 준비를 할 때 서울시나
경찰 측에서 정말 많은 인파가 몰려올 것이다 그러면서 재난 문자도 계속 수시로 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재난 문자를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위험할까 경각심이 들면서 현장에 가는 게 좀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 추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 현장에 모인 것을 1제곱미터당 2명 이 안으로 제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적었고 그리고 그 하이브 측과 넷플릭스 측에서는 휴대폰 기지국 조사를 통해서 이 현장에 정말 몇 명이 모여 있나 이런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무대 중심뿐만 아니라 인근에 그리고 경찰이 굉장히 우회를 하라고 많이 했다고 해요. 현장에 네네. 있었던 아미분들만을 들으면 티켓이 없으면 현장에 접근하기 좀 어려웠다. 그래서 뭐 지하철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됐다. 그리고 미국 친구들과 함께 현장을 왔는데 진입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결국 다시 돌아갔던 게 되게 서운했다. 그래서 휴대폰 아까 안진영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친구랑 휴대폰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슬펐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 모인 인원과 그리고 그 주변에 현장에 정말 함께 같이 있었던 하지만 그 라인 안에선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까지 합산을 하면 10만 정도고 아마 전 세계에 본 인원까지 하면 정말 많은 숫자가 접속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예상보다는 좀 적었기 때문에 어제 공연을 보면서도 전 세계에 이렇게 송출이 되는데 네. 정말 꽉 차고 빡빡하게 발들이팀 없는 모습이 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정말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만일의 사태를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좀 여태까지 그런 아픈 경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도 이런 불상사는 다시 발현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경찰 제지나 이런 것에 자연스럽게 다들 발길을 돌린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제같이 정말 무결점에 단 한 번도 그런 문제가 없는 그런 공연이 일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연을 보더라도 이 연출자가 정말 이런 광장에서 라이브 공연을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마치 군사작전을 정말 하는 것처럼 정말 온갖 대비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제작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시민의식 한층 높아진 의식을 다시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시민의식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주고 유예를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네, 예상보다 적은 인파에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26만 명이 모일 걸 대비해서 광화문 편의점들은 상당히 많은 물건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물건이 너무 많이 남았다 이런 좀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너무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이제 우려가 돼서 아예 문을 닫으신 매장들도 상당합니다. 이전에 네. 단체 관람을 문의해서 예약을 했는데 약간 정부나 이런 데서 이제 폐쇄 옥상 같은 경우는 폐쇄 논란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매장을 닫아야 했기 때문에 하루가 너무 손해 아니냐 이런 또 볼멘 소리도 나왔고 편의점 같은 경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멤버들이 광고하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1 행사도 하고 다양한 행사를 준비를 했는데 많은 것이 좀 쌓여서 물량을 그리고 또 즉석식품 같은 경우는 당일 소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막판에는 1+1 또 세일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저는 사실 광화문을 지나가면서 많은 재밌는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아미 정말 환영해요. 서울에 온 걸 환영해요. 백투 서울 이렇게 BTS를 백투 서울이라고 하면서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먹어보라 해 이러면서 보라 해를 응용해서 뭐 사랑해 보라 해 먹어보라 해 뭐 이런 즐겨보라 해 이런 문구들이 굉장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정말 생계가 달리신 분들에게는 정말 조금 너무 여러 가지 앞으로 또 아미가 이 광화문이 문화의 발상지자 또 핫플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광객으로 관광을 올 수 있다는 미래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투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날 당일에서는 조금 생계 문제선 힘들지 않았나 이런 또 생각도 듭니다. 네. 조금 전 저희가 대화를 나누면서 당시 이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동원된 인력들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인원이 생각보다 덜 모이다 보니까 해당 인력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았던 거 아니냐 뭐 혈세 관련된 내용들도 나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야기가.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게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결과론이죠. 사전에 우리가 신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이거를 사람들이 몇 명이 올 줄을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26만 명이 모일 거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막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 건데 그 26만 명이란 예측치가 이제 경찰하고 서울시가 그렇게 예측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또 비판을 했을 텐데 우리나라 많은 언론들도 대부분 다 그럴 만하다라고 수긍을 했던 수치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매체들도 이번에 방탄소년단 컴백쇼 하면 난리가 날 것이다라고 다 예측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너무 막 이제 이렇게 대처를 한 것, 사전에 열심히 대처를 한 것에 대해서 뭐 관련 부처를 막 비난한다든지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비난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거기다가 또 이제 전쟁이 최근에 터지는 바람에 이 이벤트 한다고 했을 때 인터넷에 댓글이 아니 지금 전쟁인데 무슨 테러가 날 줄 알고 이런 이벤트 하느냐 이런 댓글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더 안전관리가 더 철통 같아진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러면 이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사전에 이랬어야 된다라고 지금 비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 자꾸 이번 그 광화문 행사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들인 비용, 우리가 당한 피해, 불편 이거를 자꾸 그걸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좀 프레임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프레임은 뭐냐면 이번 광화문 앞에 그 행사를 어느 특정 가수의 행사, 어느 특정 기업의 행사 그런 행사에 왜 국가가 나서 도와주고 우리의 이 자원을 제공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건데 저는 이거를 특정 기업을 위한 행사라는 프레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를 위한 행사라는 프레임으로 봐야 된다. 우리가 국제 이벤트 이런 유치하고 거리 축제하고 이러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방탄소년단 이벤트라는 것은 외국에서는 거의 뭐 대통령이 나서서 유치하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벤트고 그리고 오죽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BTS 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나왔겠습니까? 더군다나 방탄소년단이 이번에 자신들이 한국인임을 이제 선언하면서 한국의 전통까지도 나서서 홍보를 해주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돈을 들여도 이렇게까지 홍보를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전 세계 생중계가 될 정도로 이걸 통해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커지고 이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 모든 한국인이 다 수혜를 받는 건데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정도의 가치인데 그런 정도의 행사를 우리가 나서서 유치를 해야 될 판에 유치가 아니라 방탄소년단이 스스로 해주겠다고 하니까 한 거니까 이 정도면 거의 호박에 덩굴째 들어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이것도 문제다, 이것도 문제다. 그렇게 막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듯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참에 광화문 사용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일단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건강한 그 토론의 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느 게 맞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공연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식이 있는 반면 너무 많은 이들이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양쪽 목소리 모두 의미가 있고 충분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의 이 광화문 광장의 의미를 보면은요. 응원의 장소 혹은 또 시위 집회의 장소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문화 공간으로서 엄청나게 큰 규모의 행사가 열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정도 규모의 행사가 열려도 국내 이 경찰과 공권력의 여러 가지 이런 계획을 통해서 사고 없이 이뤄낼 수 있다, 치러낼 수 있다는 게 입증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향후 과연 이 광화문을 문화의 장으로서 누구에게 더 열어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궁극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단순히 열어주는 게 아니라 이게 글로벌 시정으로 보더라도 한국을 알리는데 광화문이 문화적 공간으로서 얼마나 의미가 있고 나중에 외국인들이 한국을 올 때 광화문은 반드시 가야 되는 한국의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번에도 BTS가 임의로 우리가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고 승인 과정이 있었습니다. 즉 그런 어느 정도의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공론화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어제 지어졌던 무대가 굉장히 멋있기도 했고 이 공연이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너무 짧은 아쉬움이 섞이면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요? 네, 저도 보면서 벌써 끝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몰입을 해서 봤는데요. 사실은 어제 여러 가지 위험성을 막 방지하기 위해서 2시간 공연을 1시간을 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좀 짧았다 이럴 거면은 1시간을 위해서 정말 하루 종일 통제를 하고 전날부터 통제를 하고 이런 것을 왜 했느냐 이런 좀 볼멘 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광화문이 정말 시민의 공간이자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공공의 장소로서 앞으로 그런 혁신의 의미를 갖는 데서 그리고 또 광화문 처음에 방탄소년단이 입장할 때부터 그런 정말 그 첫 번째 시점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광화문 100년 만에 복원된 월대를 지나서 왕과 백성이 소통하는 그 공간을 잘 이용했다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이 전 세계와 소통하는 그런 공간으로 그리고 정말 세계적인 유명한 이 사람들과 스타들과 이런 분들을 또 광화문을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장이 됐다. 이거 어제는 한 번에 약간 예방 주사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10년, 100년, 앞으로 1000년까지 계속 이어질 그런 공간으로 참 재활용되게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진용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최보윤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공장 화재로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중상자 등을 포함하면 사상자는 모두 74명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전시청에는 합동 분향소가 마련돼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강석 기자, 합동 감식이 시작이 됐나요? 네, 오전 11시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반 등 20여 명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당초 오전에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현재는 외부에서 건물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계 과열이나 전기적 요인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예정입니다. 불법 증축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희생자 9명이 발견된 체력 단련실은 2층 복층 공간으로 설계 도면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희생자 DNA를 채취해 신원 확인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일 오전쯤 국가수로부터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시청에는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공장 대표와 임직원들이 방문해 희생자들에게 사죄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도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조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덕문화체육관에 피해자 지원센터를 마련해 피해자들과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긴급 구호와 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격전지인 서울시장 후보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연일 정원호 예비후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박주민, 전현희 의원 등이 견제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세훈 시장을 포함해 서울시장 후보 추가 신청자 면접을 진행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고승현 기자, 민주당에서는 오늘 예비 후보들의 기자회견이 이어졌다고요? 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원호 후보의 성공 버스가 오세훈의 한강버스와 뭐가 다르냐고 직격했습니다. 베일에 쌓여있는 후보라며 단순한 인기도, 지지도 등 반사 효과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뽑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유착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가 더러운 손을 잡아줬다며 도덕성과 정무적 감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중앙당사에서 서울시장 공천 추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지난 17일 후보 제재 공모에 등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수민 의원, 김충환 전 의원 총 3명이 대상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늘 경선 방식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희숙 전 의원이 공모에 참여했는데 오 시장을 포함해 3자 경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작 기소 국조요구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나요? 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계획서를 의결할 방침입니다. 국정조사는 대장동 위례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해 5월 8일까지 50일간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주말을 달구고 있는 정치권 쟁점들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서양호 정치평론가, 김기은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직접 대구를 찾아 대구 지역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눈에 띄는 게 장 대표 모두 발언에서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밝혔네요. 당대표로서 지금의 어떤 공천 과정에 있어서 잡음이 나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제가 볼 때 겸허한 자세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대구가 텃밭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저희가 이겨야 되는 곳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가 시민이 납득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과 소통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 언론을 보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경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후보들끼리 본인들이 볼 때는 이 경선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공천위에서 관리위원회에서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컷오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당대표가 소통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제1의 원칙이 뭡니까?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공천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컷오프를 통해서 분열이 되면 저희가 그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서울, 부산 찍고 대구도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당내 잡음 계속되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이 예비 후보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미락설까지 나왔던 상황인데 이 논란이 되는 중진 컷오프 어떻게 될 거라고 평론가님은 보세요? 중진 컷오프 됩니다라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와 그리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지지 기반이 잘 아시겠지만 윤호개인 세력,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동혁의 임무를 쇄신 공천이라는 명분으로 물갈이하는 것이 가장 핵심일 것이고 지방선거와 승패와 관계없이 지방선거 이후에도 책임론에서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는 윤호개인 고정 지지 세력들의 결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장동혁 대표 이후에 책임당원 100만 중에 30만 명이 새로 가입한 그 30만 명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윤어게인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쇄신 공천을 공천하고 아마 잘 통제가 되지 않는 중진들은 컷오프 될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중진 컷오프 이야기가 나오면서 의원들의 반발도 좀 거센데요. 주호영 의원 등은 공정한 경선이 무너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또 최근 추경호 의원은 당명이나 기호가 없는 흰색 점퍼 차림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무소속 출마 가능성 있을까요? 저는 일단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갔을 때 본인이 되느냐 아니면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잘하고 계시는데 나간다는 건 국회의원 자리를 박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두 개 다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말씀하신 건 경선을 꼭 해달라 그런 절실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기는 공천 TK는 무조건 이긴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중진보다는 좀 새로운 인물이 좀 필요하다고 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생각하는 거고 공천이 이길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아름다운 변주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4분 오열되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에선 새로운 인물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후보가 어부지리로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파열음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대표도 오늘 입장 정리를 한 것 같고요. 이정현 공천위원장과 어떤 공통적인 어떤 목소리를 조만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불편해도 시끄러워도 공천 혁신을 밀고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는 더 세밀하게 다듬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거칠었다는 이야기는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거칠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장동혁 대표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강하게 쇄신 물갈이 공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되는데 중진 입장을 반영해서 공정한 경선 관리가 국민의힘이 가장 필요하다 싶으면 공정 경선 관리를 얘기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과감하게 새 인물로 쇄신 공천을 얘기할 거면 쇄신 공천을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과거처럼 전윤과 그리고 윤 어게인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송원석 원내대표는 그 당 대표인 그 당 대표의 공천 방향에 따라서 아마 입장을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공관위는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수민 의원 등 서울시장 후보 면접을 진행합니다. 혁신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오 시장과 당의 신경전 계속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이 전장에 나섭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 버금가는 혁신 선대위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각오로 그 속도감이나 내용에 있어서 누구나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는 선대위를 구성하겠습니다. 네, 이 오세훈 시장 혁신선거대책위원회가 계속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이게 후보 등록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기는 게 혁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녹취를 봤지만 장동혁 대표가 이기는 선대위 꾸리겠다는 거잖아요. 혁신이죠. 그런데 그 혁신이 특정 인물을 딱 연상하는 그런 혁신이는 아닐 것 같습니다. 공천이 다 끝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선대위가 꾸려집니다. 그 선대위가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당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절박하게 이기기 위해서 변화해야겠다. 쇄신과 혁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지금의 공천 중에 이런 것들이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좀 깜짝 놀라는 게 특정 언론 관련해서 프로그램 관련해서 일종의 좌표를 찍으면서 사과를 요구하지만 그 SBS의 노조 같은 경우는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종부세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동혁 대표 공통분모로 이재명 정부의 어떻게 보면 일방 독주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미래에서 우리가 공통분모를 가지고 지금 기울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는 게 지혜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예비 경선 레이스가 무르익고 있는데요. 후보 5명의 신경전 치열합니다. 지금 네거티브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고 민주당 경선이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의 오세훈 시장이 경선 후보에 등록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쇄신 그 선대위 구성을 요구하는 등 뉴스 서울시장 뉴스를 온통 오세훈 시장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민주당 경선이 흥행이 좀 안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 내 경선이 서로 치열해져 가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걸 반증하는 게 네거티브 공세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경선 자체는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니 후보들을 자질을 검증해야 되는데 아마 그동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원픽한 정원호 그 전 구청장이 무대에 올라와서 이제 조명과 마이크가 정원호에게 돌아가서 정원호 시장에 대해서 검증해보는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적으로 집중해 나갈 거고요. 여기에서 정원호 전 구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남자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리더십을 가진 서울시의 비전을 제시하는 인물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정원호 후보에게 견제가 좀 집중되는 모습인데요. 눈에 띄었던 게 이 야당이 제기했던 도이치모터스 의혹까지 좀 꺼내든 건 의외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의 여러 후보들을 볼 때도 합리적인 비판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주가 조작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도이치모터스의 티읕도 나오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원호 구청장이 지난해 5월 30일 날 구청장배 골프대회에서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배 골프대회인데 협찬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 즈음에 당시에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국가 조작 사건 이거 반드시 풀어야 되고 폐가 망신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했다는 점이 문제고요. 또 무엇보다도 9월 30일 날 또 했습니다. 관련된 일을 또 했는데 그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과연 할 수 있을지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적한 것을 민주당 후보들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서 비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박주민, 정원호, 전현희, 김형남, 김영배 이렇게 5명의 후보군이 이번 주 3명으로 좁혀지고요. 다음 달 초면 최종 후보가 나오게 되는데 이 판세와 변수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그 예비 경선은 잘 아시지만 권리당원 100%에서 결정이 납니다. 네. 따라서 변별력이 누가 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 하나는 국민의힘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즉 권리당원들이 100% 참여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얼마나 어필하는가에 따라서 후보가 결정 날 것 같고요. 본 경선은 당원 50%대 일반 국민 50%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후에 서울시정에 있어서의 부동층들의 마음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 것인지, 특히 다른 지역과 다르게 수도권, 서울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경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정원호냐 아니냐의 싸움으로 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하나의 관심사가 이 김부겸 전 총리의 이 대구 출마입니다. 이 김 전 총리 이 대구 출신데다 과거 20대 국회에서 또 당선된 적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전 김부겸 총리는 자체적으로도 총리를 지낸 분이기 때문에 대구의 중진 거물급 인사로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대구가 주호영 의원 등 중진들이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김부겸 총리가 어부지리로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주호영 의원이라던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대구시장 후보가 될 경우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그 재보궐선거에 한동훈 전 대표까지 참여하게 된다면 선거의 중심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TK 선거는 국민의힘 심판이냐 아니냐고 하는 야권에 대한 그 분열 문제가 가장 핵심적 이슈로 떠오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김부겸 전 총리의 개인적인 능력과 지지도뿐만 아니라 선거 구도도 김부겸 전 총리에게 유리하게 굴러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구는 사실 보수의 전통적인 텃밭으로 여겨진 곳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후보 공천 과정에서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전 총리가 등판할 경우 좀 국민의힘 판세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데요. 이게 김부겸 전 총리가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컨텐츠를 통해서 도전한 게 아니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에 빠졌기 때문에 그 틈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역으로 본다면 작용과 반작용이 서로 간에 있겠죠. 그러면 김부겸 총리가 등장했을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네. 저희도 결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마냥 지금의 상황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김부겸 전 총리의 등판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 수밖에 없고요. 찢어지면 갈라지면 필패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절실함을 가지고 서로 간의 양보를 통해서 접점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이 이란을 향해 48시간 내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원전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란은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겠다고 맞받았는데 밤사이 이스라엘의 핵시설 2곳을 공격해 100명이 다쳤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48시간 내에 아무런 위협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게 개방하라고 촉구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란의 최대 원전부터 타격해 여러 원전을 공격해 초토화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경비하고 감시해야 한다며 미국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직접 타격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미국의 경고에 이란은 원전을 공격하면 중동의 모든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중동 내 담수화 공장 등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관돼 있는 중동 내 에너지 인프라를 모두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이 부족한 걸프국들은 바닷물을 정화하는 담수화 시설 의존도가 높아 해당 시설을 공격할 경우 민간인들의 피해가 극심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란은 어젯밤 자국 나타즈 핵시설 피격에 대한 보복이라며 핵시설이 위치한 걸로 알려진 이스라엘의 디모나 등 2개 도시를 공격해 1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하며 전쟁이 반쯤 왔다고 위협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휴일인 오늘 낮 동안 무척 포근합니다. 오늘 한낮에 대부분 17에서 18도까지 오를 텐데요. 다만 밤이 되면 금세 쌀쌀해지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 두터운 겉옷 챙기셔야겠습니다. 어제 쌓인 먼지가 남아 서쪽 지방은 여전히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며 다시 동해안과 일부 내륙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됐는데요. 산불 등 화재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하늘에는 구름 많겠고요. 제주도는 오후에서 밤 사이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 서울과 대전, 광주와 대구 18도까지 오르겠고 부산 17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당분간 낮 동안 평년보다 온화하겠고요. 제주도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2일 일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